하오늘 뉴스에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늘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마주 앉았고 모든 질문 가운데 단 하나가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다. 서방은 마침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젤렌스키는 침공 첫날부터 줄곧 이를 요구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밤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현실에서 그는 보호를 호소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능성을 흘리듯 꺼냈고 반응을 살핀 뒤 문을 열어둔 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이것은 단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선을 긋는 일, 그 선이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구원을 봅니다. 푸틴은 도발을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말하자면 양쪽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이 아이디어가 계속 되살아나는지, 그리고 왜 해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지 풀어보겠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둘러싼 이 격렬한 논쟁은 새롭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2022년에 시작된 뒤로 줄곧 떠돌아다녔고 지금도 세계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 아이디어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이해하려면 그 기원을 다시 봐야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이 아니라 크림반도가 넘어간 2014년조차 아니라 모든 것을 오늘까지 규정하는 선택이 내려졌던 199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막 벗어나 독립을 얻은 직후였습니다. 분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핵무기 비축량을 물려받았습니다. 전략 핵탄두가 1900기가 넘었고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정도 화력은 누구든 두려워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그 시기에는 세계가 핵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1994년 12월 5일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합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에는 우크라이나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신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존중하며 안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개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듣기에는 탄탄한 거래였습니다. 핵을 내놓고 안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1996년까지 우크라이나는 모든 무기를 제거했고 일부 부품은 러시아의 발전소 용도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넘어오면 그 약속은 많은 우크라이나인에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가져갔고 2022년에 전면 침공을 시작하며 그 합의의 모든 조항을 깨뜨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돈과 무기를 보냈지만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철통 같은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 돈과 지원은 시민들이 살해당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 채였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침공이 시작된 이후 민간인 사망자는 13,800명을 넘습니다. 2025년 7월에만 286명이 숨졌는데 이는 몇 달 사이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족과 아이들, 조부모 세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들었던 전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깨진 약속이 우크라이나가 비행 금지 구역 같은 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지는 미사일 하나하나가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가 밀고 들어온 지 몇 주 뒤부터 젤렌스키는 비행 금지 구역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하늘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동작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핵심은 생존이었습니다. 키이우와 하르키우, 마리우폴 같은 도시에서는 공습 경보 사이렌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울립니다. 사람들은 지하실이나 지하철역으로 달려가며 다음 미사일이 자기 집을 마치지 않기를 빕니다. 2025년 7월에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1000기가 넘게 발사했고 학교부터 병원까지 닥치는 대로 겨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에게 비행 금지 구역은
정책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공포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젤렌스키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연설과 회의에서 계속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와의 회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여론조사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서방의 행동을 원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늘을 닿는 일은 세계가 진짜로 자신들을 돌본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과 제재만으로는 부족할 때 그것은 보호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요구에는 전략적 층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하늘을 통제하는 것, 심지어 부분적으로라도 통제하는 것이 전장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공군력을 도시 폭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장비를 나라 안에서 안전하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데에도 씁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한 지역에만 적용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더 빨리 재배치하고 민간인을 더 안전하게 대피시키며 최전선 부대를 보급할 때마다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전세를 유리하게 기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제공권을 장악해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마침내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서방 지도자들에게 감정적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이 치러지는 방식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오랫동안 금기였던 이 아이디어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까요? 그는 대외 분쟁에 깊이 뛰어드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거래를 만들고 강해 보이되 장기전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첫 임기 동안 그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동시에 푸틴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제 2025년에 그는 비행 금지 구역을 협상 카드처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회동에서 그는 미국의 공중 지원, 예컨대 특정 구역을 위한 전투기 지원이나 미사일 방어 같은 아이디어를 흘렸지만 더 큰 평화 구상 속 한 조각으로만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상군 파병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고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의 지지층은 강경해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59%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그의 대응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51%는 이제 군사 지원을 지지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변화이기는 하지만 비행금지 구역처럼 위험한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반응을 시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를 대화로 압박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동맹들에게 자신이 지도력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줄타기입니다. 그는 전면 비행 금지 구역이 미국을 직접 충돌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알고 있고 국내에서 그것은 판매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조금 뒤로 물러나 봅시다. 우리는 비행 금지 구역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비행 금지 구역은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 임무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어떤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무력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전투기들이 밤낮 없이 하늘에 떠 있어야 하고 위반자를 요격해 격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 기반 위협을 무력화해야 하기도 합니다.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지휘 통제 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보호받는 나라의 국경 밖에 있어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나토 전투기가 24시간 내내 순찰하며 러시아의 항공기와 드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넘어오는 순간 즉시 격추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공망을 타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방공망 중 일부는 벨라루스에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민간인을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력을 직접 상대로 교전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고 전쟁의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어느 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하고 방어한 것이 역사상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이라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걸프전 이후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과 동맹국 항공기는 사담 후세인이 자국민을 폭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천 번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순찰만 한 것이 아니라 레이더 기지와 대공포, 방공포대를 파괴했습니다. 보스니아에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나토가 비행 금지 구역을 시행해 세르비아계 전투기에 발을 묶고 집단 학살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민간인 보호로 시작됐지만 결국 나토 공군력 아래에서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이 임무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가 분열돼 있었고 전력에서 열세였으며 심각한 반격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현대적인 공군을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를 5,900기 넘게 쥐고 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다면 그것은 단지 구역을 집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핵 보유국과의 직접 충돌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기 수량으로 본다면 세계 최대 핵 보유국과의 충돌입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강제를 시도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확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십시오. 나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순찰하다가 선을 넘는 러시아 항공기를 조준하고 격추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복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고 자국 전투기를 보내 순찰대를 정면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경기입니다. 양측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만에 국가 전체를 지워버릴 만큼 충분한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것을 쓰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푸틴은 비행금지 구역을 전쟁 행위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2022년에 그는 비행금지 구역을 집행하는 어떤 나라든 교전 당사자로 취급하겠다고 경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위험은 극도로 큽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의 정찰기가 거의 격추될 뻔했고 그 한 사건만으로도 핵 발사에 가까워졌습니다. 또 1983년 에이블 아처 훈련에서는 소련이 나토의 훈련을 실제 공격으로 오해하고 핵전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 번의 실수, 예컨대 조종사가 잘못된 표적에 사격하는 일 하나가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극도로 조심합니다. 누구도 푸틴을 자극해 실수로 세계적 재앙을 시작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역사는 전면 침공이 없어도 상황이 얼마나 빨리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지 보여줍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동안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전국이 아니었지만 미군과 소련 조종사들은 북한 상공에서 충돌했습니다. 미군 항공기는 소련의 미그 전투기를 수십 대 격추했고 소련 조종사들은 중국군 제복을 입고 보복했습니다. 이 교전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직접 확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공중에서의 충돌이 정치적 경계를 얼마나 쉽게 흐릴 수 있는지 상기시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 조종사들이 위장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국 국기를 달고 명령을 받고 모스크바에 직접 보고하며 날아올 것입니다. 요격되는 항공기 하나, 발사되는 미사일 하나가 어느 쪽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결국 물러설 수 없는 사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큰 요인입니다. 이런스 그처럼 넓은 그물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집행하려면 러시아의 활동에 따라 하루에 500에서 800회 출격이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전투기 몇 대가 아니라 수백 대의 항공기입니다. 에이왁스 같은 조기경 보통제기, 감시 정찰기, 공중급유기, 전자전 플랫폼, 호위 전투기들이 모두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인근 기지에 배치돼야 하고 연료와 정비, 탄약을 위한 물류 허브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비용이 한 달에
1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의 손실은 그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면 훨씬 규모가 작고 저항도 덜했던 리비아 작전조차 몇 달 만에 11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어려운 전장입니다. 통합 방공망이 촘촘하고 하늘은 다투어지고 있으며 상대는 동급의 군사 강국입니다. 이것은 텅 빈 사막을 순찰하는 일이 아닙니다. 싸움 속으로 날아드는 일입니다.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보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들은 즉시 막을 것입니다. 유엔의 뒷받침 없이 나토가 나선다면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이라 해도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유엔이 승인했지만 그 뒤에도 상황은 복잡하게 흘렀습니다. 이라크와 보스니아에서는 명확한 유엔 승인 없이 진행됐고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불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어떤 이들은 2022년 이후 민간인 사상자가 4만 9천 명을 넘는 규모의 파괴가 규칙을 어느 정도 굽힐 정당성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런 행동이 나토를 오히려 악역으로 보이게 만들어 러시아의 선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을 구하느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부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 명분이 없으면 목적이 순수히 방어적이라 해도 모스크바는 그것을 서방의 침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토 내부에서도 뜻이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나토는 31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가 같은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더 강경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러시아 바로 옆에 있고 매일 위협을 체감합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300만 명이 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이 국경 근처에 떨어지고 때로는 자국 영공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 그리고 러시아를 억제할 공중 지원까지도 원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큰 축은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전쟁이 자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지 우려합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자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메가와트 시당 300달러까지 오르며 정상 수준의 3배가 됐습니다. 직접 충돌은 그것이 오히려 푼돈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차와 방공 체계를 보냈지만 전투로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선택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프랑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말하지만 비행 금지 구역을 지지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025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년에 약 500억 유로가 투입됐고 올해도 더 큰 패키지가 계획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회원국 지위 부여는 피했습니다. 그것이 분열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는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길 원하고 어떤 나라는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결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비행 금지 구역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족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느냐, 아니면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새벽 3시에 방공으로 뛰어가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러시아에게 그것은 자존심과 공포의 문제입니다. 크렘린은 이를 나토가 자신들을 굴욕 주거나 파괴하려 한다는 시도로 국민에게 팔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선전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냉전 이래 포위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가져왔고 그 공포를 건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전쟁이 길어져도 푸틴 지지를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영 매체는 이런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그것은 효과를 냅니다. 여론조사는 러시아인의 약 70%가 여전히 전쟁을 지지한다고 보여주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이를 자국 방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그 서사를 강화해 푸틴의 국내 정당성을 오히려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로 보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옳고 그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비행 금지 구역이 너무 위험하다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선택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킬 도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방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2025년에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첫 F-16 전투기를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요청 끝에 이루어진 큰 변화였습니다. 이 전투기들과 이를 이동시키고 숨기기 위한 특수 차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중 공격에 맞설 수단을 제공합니다. 패트리엇 같은 고급 방공 체계는 수백 발의 미사일을 요격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입되는 위협의 80%가 넘는 비율을 막아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러시아 내부의 정유시설 같은 표적을 타격한 드론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자립 방향은 서방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나토 조종사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돕습니다. 전쟁 방식 자체가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 변화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큰 드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렴한 쿼드코프터 수백 대, 장거리 드론, 자폭 드론이 양측에서 매일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정찰 도구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은 공군 그 자체이며 막기가 어렵습니다. 전통적 비행 금지 구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막도록 설계됐지 몇백 달러짜리 드론대가 레이더 아래로 낮게 날아드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전투기보다 제민기지와 전자전 부대 드론대, 드론 전투가 하늘을 통제하는 첫 전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장은 바뀌었고 낡은 규칙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제한적 비행 금지 구역, 예컨대 인도주의 목적의 제한 구역입니다. 구호물자 투 하나 대피를 보호하는 항공회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전체를 닫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항로만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인도주의 회랑은 이전에도 쓰인 적이 있지만 언제나 보호와 도발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국제 합의를 바탕으로 포위된 도시에 식량을 투하하기 위한 임시 항공 회랑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기는 정부군과 반군 양쪽에서 사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 회랑을 만든다면 무인 드론이 순찰하거나 호위 수송기가 지정 항로를 따라 비행하며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같은 피해 지역에 지원을 전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은 공동 집행, 예컨대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나 UN 평화유지 항공전력이 함께 역할을 맡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대개 협상에서 멈춰섭니다. 러시아는 GPS 신호를 교란하거나 위험하게 근접 비행을 하며 반응을 실험하는 식으로 영공을 거의 확실히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 드론 한 대가 격추되는 일 하나만으로도 작전은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한항공회랑이 나라 전체를 구하지는 못해도 최악의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 생명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접근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작동하는 안보 보장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훈련 확대, 더 큰 지원 패키지, 나토 가입 없이도 지원을 약속하는 협정 같은 것들입니다. 2024년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향후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비행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쌓아 올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의 행동을 원합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는 비행금지 구역을 계속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그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과 아이리스-T, 나삼스 같은 체계를 통해 핵심 도시 주변에 방공 거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구역들이 모든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키이우 같은 곳에서는 수십 차례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부대는 타격뿐 아니라 유입되는 위협을 요격하는 데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나토 전투기가 하늘에서 순찰하는 전통적 비행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임기응변으로 짜인 방어의 조각들이 천천히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이고 적응적이며 철저히 우크라이나적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워싱턴과 브뤼셀이 헤드라인을 장악하고 있지만 다른 강대국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베이징은 평화를 요구하며 모호한 외교적 지지를 내비치고 모스크바와의 교역은 유지하는 식으로 신중한 균형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집행하려 한다면 그 균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적어도 메시지 차원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태평양에서의 공동 군사 훈련 확대, 기술 협력 강화, 서방 제재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경제 협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상공의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편을 고르기 시작할 때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나토의 움직임을 자국의 전략 공간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면 그 파장은 유럽을 훨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실제로 고민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전장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뉴얼을 바꿉니다. 전례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래의 정부와 활동가, 전 세계의 여론이 기억할 전례입니다. 다음에 전쟁이 터질 때 그것이 대만이든 가자든 수단이든 혹은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딘가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우크라이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전투기와 확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왜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을 생각하면 그 둘은 분명 가장 먼저 그 목록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비공식 외교 채널에서 기대를 관리해야 하는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남습니다. 한번 임계선을 넘고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비행기를 격추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면 다른 곳에서 자제를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논리가 바뀝니다. 무대응의 정치적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면 모든 분쟁이 일관성의 시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머뭇거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전례가 남기는 긴 꼬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전술적 조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어떤 폭력이 개입을 요구하는지, 어떤 폭력은 그렇지 않은지 세계의 기준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결국 그들 자신의 국경과 동맹, 그리고 그들 자신의 위기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와 즉각 동원되는 여론의 시대에 전례는 힘입니다. 한 번 세워지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례라는 주제로 한 걸음 더 가면 또 다른 각도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금지 구역을 거부하는 이유들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절이 예상보다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방이 거절할 때마다 메시지가 나갑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면 통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핵 보복을 위협하면 민간인을 폭격해도 큰 대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공포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지도자들에게 닿습니다. 베이징에 닿고 테헤란에 닿고 어디까지 가면 누군가 개입하는지 계산하는 모든 이에게 닿습니다. 여기서 위험이 커집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늘에서 홀로 싸우게 되고 세계가 계속 물러선다면 그것 또한 전례를 세웁니다. 명백한 침략과 민간인 표적화 앞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주저한다는 전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은 전술이 됩니다. 연구되고 복제되고 약점을 잃고 이용하는 자들의 매뉴얼에 들어갑니다. 필요의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관심을 끄고 정부들은 우선순위를 바꾸고 지원은 느려집니다. 그리고 전략에 큰 전환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적은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경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나라에게, 주권이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나라에게, 민간인이 흥정거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나라에게 손실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집행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러시아가 점령지를 굳히고 서방이 마비될 정도로 조심스럽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다음 위기는 더 막기 어려워집니다. 다음 침공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침략자는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에서 물러선다면 대만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당하고 보호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답은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미래의 결정들을 형성합니다. 신뢰를 세우거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동맹은 약해지고 억지는 옅어지고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비행금지 구역이 논의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싶어서입니다. 때로는 행동의 위험이 무행동의 비용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을 보호하는 일은 도덕적 선택일 뿐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폭격에 열려 있으면 혼돈으로 향하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이 계속되고 위험이 현실이더라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무언가로 가는 길을 열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의 그 회동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안보 협력 이야기를 나눴지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확고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유럽은 더 많은 자금을 약속했고 트럼프는 평화 협상의 일부로 방공체계나 제한적 공중 지원을 시사했지만 모든 것은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도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세계의 지도자들을 마비시키고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남아있으면서도 실제로 집어 들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아이디어를 살려두는 일은 동맹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1994년에 깨진 약속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방식입니다. 서방에게 물러서는 일은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는 재앙을 피하려는 계산입니다. 때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오늘 뉴스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하오늘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